자, 의사표시. 일단 의사표시는 그 61페이지에 의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완전하거나 비정상적이라면 법률 행위도 당연히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불완전한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우리 민법이 4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63페이지로 갑니다. 제2절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요.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의사의 흠결.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의사의 흠결. 또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 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107조에서는 뭐라고 하죠? 진의 아님.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요? 그러지 말고 그냥 기억하세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퀄 의사의 흠결. 이퀄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 이퀄 진의 아님.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눈다 그랬죠. 갑이 의사는 A 토지, 표시는 B 토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눠서 알고 있는 경우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착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적 있죠.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옳은 질문이죠. 옳은 질문이죠. 비진의 표시는 알고 있는 거고 착오는 모르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옳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뭐죠? 사기강박.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뭐죠? 사기강박. 이렇게 총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하나하나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떤 요건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데요.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비진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의 3번째 줄에 보면 심리유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심리유보가 무슨 뜻이었죠? 속마음을 감춘다 그런 뜻이었죠. 자, 조문 확인합니다. 107조 1항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즉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이게 107조 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는 악의가 되고요.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 요게 107조 1항 단서라 그랬습니다. 그 107조 1항 단서를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그냥 107조 1항 단서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107조 단서가 뭔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죠. 그럼 반대로 다시 유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문 가지고 그것까지 생각이 나야 돼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그럼 2항에 보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효라 하죠?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비진의 표시가 뭐냐? 도대체 조문 확인했고요. 뜻은 거기 조문 그대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통해서 기억하자. 거짓 사직서 제출, 거짓 증여 이런 것들. 자, 거짓 사직서 제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이런 게 비진이다. 이런 걸 비진이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이런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려면 다음 페이지 요건이 3개가 필요하다. 일단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즉 표시가 진의 아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걸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이 요건이 되죠. 여기서 왜 비진이 표시를 했을까?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 또는 동기,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죠.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요게 문제죠. 의사 또는 진의의 뜻, 진의의 뜻. 자, 을이 갑을 강력하게 협박해서 A라는 물건을 뺏었다. 이렇게, 이런 경우. 자, 이때 갑의 생각. 1.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런 생각 하겠죠? 자,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은 증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죠. 나중에 꼭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살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주기로 하자 라고 마음을 먹어요. 주기로 하자. 왜? 이게 최선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주기로 하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내가 주기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마음을 먹고 일단 주겠다고 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주겠다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 2를 진의로 보면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으니까 비진의가 되겠죠. 반면에 생각 2를 진의로 보면 주기로 마음 먹고 줬으니까 비진의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진의, 비진의 표시의 진의가 이거냐 이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1번이냐 2번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이 갑이 협박을 당해서 뺏긴 이 물건을 되찾는 방법 뭐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 갑이 뺏긴 재산을 되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면 된다가 판례예요. 그런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진의라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진의로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본심이고 이게 진의다. 즉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 즉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겠다고 마음먹은 것, 특정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 이게 진이다. 그래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주기로 마음을 먹고
주겠다고 한 이상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그게 앞 페이지에 있죠. 63페이지. 판례 1번, 2번. 달달달함기.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또 하나 확인할 게 64페이지 판례. 가운데 있는 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 학교법인. 직원 을에게 은행과 얘기가 다 돼 있으니 가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올래? 학교를 그만둘래? 그래서 직원 을이 내가 지금 학교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내 이름으로 일단 대출을 받아오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대출을 받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그 사람에게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진이 대출을 받아왔으니까 비진이 표시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명의인 을이 대출금 채무자로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진이 표시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있지. 사립대 교수가 무례를 일으켰는데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직 효과는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만 오른쪽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판례.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근로자들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죠. 근데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사직서를 냈으니까 회사는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됐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대리권 남용 가서 봅니다. 대리권 남용. 양가라 3번. 자,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런 효과를 사례 형태로 머릿속에 넣어두자. 갑이 을에게 107조 사례 증여 의사 없이 A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했으니까 비진이죠. 원칙 유효. 근데 유효하려면 을이 뭐여야 되죠? 선의 무과실. 자, 비진이 표시가 유효하다면 이 등기도 유효. 증여가 유효하니까 등기도 유효.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을이 소유권자.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당연히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이게 원칙. 반면에 상대방이 증여 의사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증여 및 등기는 무효.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다. 병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첫째,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의 선의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 을은 스스로 선의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라. 두 번째, 그걸 증명했다. 그런데 제3자에게 넘어가 있더라. 제3자 선이라면 보호되는데 이것도 추정된다. 제3자 선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107조 2항은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다.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3자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 또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 이 결과가 불만스럽다면 오히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괜찮다.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너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있었다. 그럼 얘는 권리자하고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여기 비진이 표시 효과와 관련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안 그래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적용 범위와 관련 아까 대리권 남용에 적용된다 그랬죠. 또 하나가 공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는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사립대 교수가 아니라 여기처럼 국립대 교수가 거짓 사직서를 냈을 때,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국립대 교수와 같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빚이니까 공법상의 행위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7조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냥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비진이 표시는 딱 요 정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 체크해 드린 거 정도 확인하시면 비진이 표시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통정의 표시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자, 통정허위 표시는 일단 108조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정이란 말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통모, 양해, 합의, 짜고 이렇게 되죠. 통정, 통모, 양해, 합의, 짜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허위의 의사표시는 바로 비진의 표시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비진의 표시. 다시 말해서 갑이요, 을에게 A 토지를 팔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을한테 A 토지를 사라고 표시를 한 거야.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각하겠다고 표시. 비진이죠. 그런데 을이 갑이 A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을도 A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어. 근데 매수하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이 자신의 A 토지를 가짜로 파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를 뭐라 한다? 허위 표시라 합니다. 따라서 허위 표시는 요건이 간단해요. 비진의 표시 요건에다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에다가 하나 추가.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을 것. 그게 허위표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 표시가 성립했을 때 그 효과도 간단해요. 갑에 비진이가 있고요.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합의까지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죠.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허위 표시는 비진이 표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내용이 단촐한데, 다만 이제 허위 표시는 크게 두 가지. 하나가 허위 표시 사례. 뭐가 있죠? 가장매매. 갑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의 채권자가 갑 소유 땅을 자꾸 경매를 넣으려고 해요. 자,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 입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A 토지에 대해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전해 줬다. 이렇게 나오죠. 요 가장 매매가 바로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매매가 있을 때 가장 매매는 108조가 적용이 돼서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강제 입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아니니까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반환 청구가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가 될 겁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있으니까 말소를 안 하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 저 을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을이 배신을 한다 그랬죠. 병한테 팔아먹어. 자, 이때 아까 비진이와 마찬가지로 병이 선의라면 대항하지 못한다. 병은 보호된다.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 선의와 관련해서 다시 요 네 가지가 그대로 생각이 나야 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덕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두 가지. 하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하나가 손해 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통하여 넘겨놓은 A 토지가 1억짜리인데 을이 선의의 병에게 7천에 팔아먹었다. 그 7천만 원. 을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7천만 원을 나한테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갑이 을로부터 7천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땅은 1억짜리니까 갑에게는 3천의 손해가 더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7천만 원 내놔. 엔드 3천만 원 손해를 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의 제3자의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가장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기억하세요. 이거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죠. 가장행위,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감추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등기를 넘겨준다. 갑이 을에게 실제로 증여를 하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넘겨준단 말이죠. 당연히 여기서 매매는 가짜죠. 무효. 하지만 요놈은 요건 갖추면 유효. 따라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이 증여가 유효하다면요, 이 등기도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따라서 가장매매와는 달리 을과 거래한 병,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가장매매 사례 형태와 가장행위, 은닉행위 사례 형태를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또 하나가 (108조) 2항의 제3자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 네? 얘가 누구냐 도대체 이제. 일단 이 제3자란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 제외해야 되죠. 얘네들의 상속인 제외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가장매매한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들 중에서 허위 표시를 통하여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 여기서 외형상 법률관계가 뭐예요?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된 것, 마치 을이 권리자처럼 보이는 것,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것, 그게 외형상 법률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허위 표시를 통하여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가짜를 진짜로 믿고 새롭게 거래한 제3자.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입니다. 여기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건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를 진짜로 믿은 사람, 그리고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 거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호되는 제3자가 됩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제3자가 아닌 놈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6명을 기억합니다. 제3자가 아닌 놈. 대리인이 허위 표시를 했을 때 본인, 대리인의 가장매매가 있을 때 그 본인. 두 번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갑이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병이 채무자,
또는 갑이 병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 병 주식회사. 이 상태에서 갑이 채권이나 주식을 가짜로 팔았을 때 이때 채무자 또는 주식회사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왜 아니냐? 허위 표시 이전 채무자. 그죠? 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 거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 가장량도의 채무자나 주식 가장량도의 주식회사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죠? 본인, 가선량, 채무자, 주식회사. 그리고 당사자의 상속인. 포괄승계인이죠. 당연히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허위 표시 사례 형태와 가장의 은닉행위 108조항의 제3자 이런 놈들을 좀 허위 표시에서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67페이지 허위 표시 108조 1항과 2항 양가로 1번에 의 4줄 거기 예를 들어가 가장매매죠. 넘기셔서 요건 1번부터 4번까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그 다음에 판례. 이 판례는요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이건 빚인이 아니라 그랬죠. 빚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하였다. 자, 양해가 뭐죠? 통정. 그죠? 아까 통정 허입해서 통정이란 말 대신에 통모, 양해, 합의란 말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판례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에 그 금융기관이 양해하였다 라고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 이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요 양해라는 말을 찾으시면 돼요. 금융기관이 양해하였다라는 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대출 약정은 유효하고 명의인이 주채무자가 되지만 다만 금융기관이 양해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다. 요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의 제3자로 다시 권리를 적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 밑에 기억 제3자 선악에 관한 입증 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니은 제3자의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과실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디귿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원인에 의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그죠? 리얼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음 페이지 심화 2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번, 4번, 5번, 7번 3, 4, 5, 7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거
본인과 가손량까지.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기출 왼쪽 날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있죠? 왼쪽 날개 다섯 번째 기출.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그 다음에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까지. 그죠? 그리고 하나 따로 기억할 놈이 파산관제인이죠. 왼쪽 날개 기출 여섯 번째. 거기에 보면 파산관제인이 보여요. 그죠? 갑이 을하고요.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요.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소비차 약정서를 작성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준다. 을은 언제까지 갚는다. 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실제로는 빌려준 적이 없어. 그럼 얘는 가짜 채권자고요. 얘는 가짜 채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갑은 을에게 가짜 채권을 갖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요 놈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요. 이 파산관제인은 갑의 재산을 확인해서 그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갑의 채권자들이 있겠죠.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 얘네들한테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즉 파산관제인은 빚잔치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파산한 사람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게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갑의 재산 파악. 예? 갑에 남아있는 재산 파악. 하다 보니까 1억 채권이 있네? 당연히 을한테 갚으라 그랬겠죠. 그죠? 갑의 재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소비대차 약정서가 있더라 말이지.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는 계약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갑의 파산관제는 을한테 가서 1억을 갚아라 했겠지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다. 제3자가. 왜? 얘는 갑의 포괄 승계인이에요. 갑의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런데 아까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 승계를 제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포괄 승계니까 제3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포괄 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예외가 되죠. 우리 대법원은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원칙을 세워놓고 예외를 하나 인정한단 말이죠. 두 번째, 자 얘가 제3자가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 얘가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악의야. 그럼 악의의 제3자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돈 안 줘도 된단 말이죠. 안 갚아도. 그런데 여기서도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얘네들 가지고 판단해라.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 한 사람이라도 이 채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파산관제는 선의가 된다. 즉 파산한 사람의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는 선의가 된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시험에 간혹 나오게 됩니다. 왼쪽
기출 6번째. 그리고 심화 1번의 6번째. 동그라미 6번.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 파산관계 1. 포괄승계인 2지만 제 3자고. 또 파산관계인의 선악은 파산관계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들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의 동그라미 1번. 단독 행위가 허위 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나눠야죠. 왜? 허위 표시가 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과 통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독 행위를 나눠야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있는 단독 행위로 나눠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할 수가 없죠.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통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단독 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 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허위 표시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통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허위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5번 은리킹가 있죠. 동그라미 2번. 증여를 숨기기 위하여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한 경우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정도. 요게 이제 허위 표시에서 보셔야 될 내용 거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의사표시 요건 중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요건을 보고 있고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의사의 흠결이라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알고 있던 두 가지.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를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모르고 있는 거. 갑이 물건을 주문하는데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주문서에는 깜빡하고 개당 10,000원이라고 표시. 이런 게 착오다. 즉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데요.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이게 착오다. 자, 이렇게 착오가 있을 때 우리는 109조 1항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요건 2개를 갖춰라.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죠? 중요 부분에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니까 결국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착오만 갖고는 안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취소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되죠. 107조 2항이나 108조 2항은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 무효라 그랬고요. 109조 2항이나 110조 3항은 취소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조문 확인했고요. 의 양가로 1번에 2줄. 착오란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사실 알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착오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와는 구별된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2페이지를 가면 착오 유형이 나와 있고 가장 기본이 표시상 착오죠. 표시를 잘못하는 것.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표시기관이라고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가서 물건을 개당 1,000원에 사와라.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가서 개당 10,000원이라고 표시. 이게 표시기관의 착오가 됩니다. 이것도 착오가 되겠지. 그 다음에 법률착오. 옆에 뭘 써야 돼요? 계산착오, 쌍방착오. 법률착오, 계산착오, 쌍방착오.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인에게 교부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됐더라.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 쌍방이 착각을 했고 양도소득세액을 착각했는데 계산을 잘못했고 왜 계산을 잘못했는가 봤더니 세법을 몰라서 이렇게 되죠. 쌍방착오, 계산착오, 법률착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거기 교재는 없지만 뭐가 있죠? 서명, 날인의 착오. 서명, 날인의 착오가 뭐죠? 엉뚱한 소리에 도장 찍은 거. 예? 착오 유형 중에 하나 추가. 서명, 날인의 착오. 엉뚱한 사례에 서명, 날인한 거. 그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대표 중에 뭐가 있죠?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사기,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 자, 갑이 도장을 찍을 때 이 서류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원보증. 그게 의사예요. 근데 어디다가 표시한 거예요? 연대보증. 그러니까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아무리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갑은 이 연대보증 계약을 기망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고 불일치하니까 무슨 취소만 가능하다?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기망에 의한 그 다음 표시상 착오. 기망에 의한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지문에 기망에 의한 착오,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나왔을 때 구별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망에 의한 착오라고 나오면 착오 취소도 가능하고 사기 취소도 가능해요. 반면에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이렇게 나오면요 사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착오 취소만 가능합니다. 그게 요겁니다.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란 사기를 당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걸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서명 날인의 착오의 일종이 됩니다. 됐죠? 이거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양도소득세액을 착각했다 그랬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장차 부과될 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불확실하죠. 왼쪽 4번.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 예? 미필적이란 말은
불확실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계산을 해서 줬는데 더 많이 부과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장래, 미필적,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착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동기의 착오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라는 건 이런 거죠. 갑이 A 토지가 있다. 을이 A 토지를 사려고 한다. 그래서 갑한테 가가지고 A 토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A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A 토지를 매수했다고 표시했으니까 매수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하고 표시는 일단 일치하죠. 그리고 을이 이 땅을 왜 사는가 사는 이유 이게 뭐예요? 동기 공장 지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은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게 동기의 착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일단 그 말 그대로 동기의 착오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니까 백구조 착오가 아니다. 그게 원칙.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한다. 단 예외 두 개. 첫째, 을이 이 동기를 갑에게 표시하여 갑이 알게 된 경우. 특히 이 경우에는요. 을이 공장을 짓겠다는 갑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에 이 땅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합의는 없어도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을이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을의 동기의 착오가 갑에 의하여 유발됐어요. 동기를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기역과 니은. 자, 이렇게 착오 유형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착오가 되면요. 일단은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되 착오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하려면 요건이 두 개.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착오적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그 중에 양가를 1번 중요 부분의 착오. 요건 3개.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밑에 줄 객관적 요건으로 일반인도 일반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2번에 4번 경제적 불이익. 착오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따라서 착오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거 2번에 동그라미 1번 시가착오, 면적착오. 시가착오, 면적착오. 동그라미 4번에 기억.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하는데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그런데 다행히 그 가압류 등기가 무효더라. 가압류 등기 무효.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니은
다섯 번째 줄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소유자를 착오한 거예요. 내 건데 내 게 아니라고 착각하고 증여. 갑소유 물건인데 을소유 물건인 줄 알고 을과 거래한 병. 이런 걸 소유자 착오 또는 소유권 귀속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시가착오, 면자착오, 소유자착오, 가압류, 원인 무효. 그 다음 왼쪽 첫 번째 판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될 사항. 당연히 뭘 증명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증명해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판사님 저는요 계약 당시 중요 부분을 착오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명해야지. 거기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요렇게도 나오죠. 착오자 이퀄 취소하려는 자 이퀄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 요렇게도 나옵니다. 요게 착오자를 말합니다. 얘가 뭘 증명해야 돼? 중요 부분 착오. 그게 한 세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중과실이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중과실이 나오는 이유 아까 뭐라 그랬죠? 착오라는 것은 착오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는 거라 그랬죠. 모르는 게 선의죠. 선의가 두 개가 있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이죠. 조심을 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선의 무과실.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여 몰랐다 선의 과실. 그리고 이 선의 과실이 또다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서 선의 무과실과 선의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중과실만 취소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중단과실보다 주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거고. 그죠? 대표적인 예가 몇 개 나오는데 그중에 아닌 거. 가짜 청자를 고려 청자로 착각하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 중과실 없다. 중과실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은 누가 증명하냐? 상대방이 증명해라.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죠. 예? 계약의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 이게 상대방.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죠? 예외.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를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했어. 그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한번.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3번. 둘 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죠. 1번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는 자가 관할관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3번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엉뚱한 땅을 산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4번 착오의 효과. 취소할 수 있죠. 2번 선의 제3자 대응하지 못하죠. 자, 3번.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는데
우리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갑이 취소. 그러면 손해가 생기죠. 한 푼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없다. 없다. 연결해서 3번. 그래서 뭐 한다? 72페이지로 돌아와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3번. 차고 취소권 배제 약정한다. 예? 각과 우리 계약을 하면서 야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다. 그죠? 손해를 막기 위해서 민약정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77페이지 6번에 2번과 3번. 2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루 매매계약이 매도인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있다. 갈래? 3번. 하자가 있는 물건을 샀다. 하자가 없다고 착오하고 그럼 당연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와 착오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 예전에는 하자 담보 책임만 인정할 뿐 착오 취소 못한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죠. 그거까지 딱. 이게 착오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 전부입니다. 많아요? 많지요. 제가 그랬어요.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정리 암기하는 게 5, 6월달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너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 자식. 문제가 어디 갔지? 잠시만. 있으세요? 두 개가 있으시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뭐 잘 안 나오는 건데요. 요식행위라고 돼 있죠? 아닌 거라고 돼 있죠? 대리권 수여 행위. 2번. 우리 시험범에 있는 행위들이 다 불요식입니다. 그런데 1번, 3번, 4번, 5번은 다 우리 시험범위 없죠? 요식입니다. 자, 2번 틀린 것을 골라라. 4번이 틀렸죠.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와는 달리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3번, 1번은 반세적 행위로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번 부척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불법 원임금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 다가 어디 갔어? 3번 반사회적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번은 첫 번째 줄 끝에 적극 가담이 보인다. 그럼 무효다. 답은 5번.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4번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땅을 을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은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1번 병이 적극 가담했다고 돼 있죠. 무효죠. 문제 생기지. 1번 X. 2번 계약만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뭔 개소리야. 등기해야 넘어가지. 3번 병이 악의라 하더라도 적극 매도가 없죠. 그 아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 X. 4번은 갑병 매매가 무효라면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말이죠. 4번도 틀렸죠. 5번이 답이죠. 원칙적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병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옳은 것. 니은. 옳지요? 기억 틀렸죠? 피해자가 공박하다는 것을 폭리자가 아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리 의사까지 있어야 돼요. 기억 틀렸죠? 그죠? 디귿 궁박은 대리인 기준 아니지. 궁본 본인 기준.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죠? 2번 고르면 안 되죠? 옳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3번 골라야죠. 6번
A와 B는 갑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자연적 해석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1번, 3번은 제껴야 됩니다. 착오 취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답은 4번. 갑토지에 대해 성립하였고요. 을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다. 4번이 답이 되죠. 7번 비진이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렸죠. 2번 옳은지 모르겠어요. 상대방 선의 무과실 때 유효. 3번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4번 대리권 남용에 비진이 표시 중 적용되고. 자, 5번을 보니까 강박에 의해서 증여했죠.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진 않았지만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그랬죠. 5번이 틀렸죠. 8번은요. 3번은 뭐지 마시고 2번을 보면 이렇게 되죠.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틀렸죠.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아까. 예? 단독행위를 나눠가지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허위 표시가 있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과 통정을 못해. 하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통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에 하나에 적용되며 X, 계약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라고 해야 돼요. 9번. 갑은 토지를 을에게 가장양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을 보세요. 을로부터 땅을 선의로 양수한 병. 제3자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근데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이기만 하면.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죠? 10번 틀린 것을 골라라. 4번 시가착오라고 돼 있죠. 얼마나 쉬워. 주요물의 착오가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우리가 기출이 됐던 문제들이고 뭐 요 정도 난이도입니다. 이런 것들. 시간을 많이 주면 천천히 생각하면 더 많이 풀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줄이는 훈련. 그걸 5, 6월 달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머리가 어질어질하겠지만 복습을 통해서 예습을 통해서 체크해준 거 자꾸 암기 머릿속에 꽉꽉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